안녕하세요. 천만 다행으로 아들의 인생을 구한 60대 엄마입니다. 살다 보니 인생은 미리 알 수 없는 일의 연속이라는 걸 자주 느낍니다. 그 사건이 벌어진 날도 별다를 것 없는 하루였고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사소한 계기 하나로 저와 가족들의 삶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우연들이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우선 전 20살에 무작정 짐을 싸들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제 손에 쥔 건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지만 그래도 돈 열심히 벌어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상경을 해서 처음 들어간 봉제 공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갑고 삭막했습니다. 종일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실밥다고 안감을 정리하며 선배들 눈치까지 보는 게 여간 쉽지 않는 일이었어요. 미싱 앞에 앉아보는 건 꿈도 못 꿨고요. 하루는 산더미 같이 옷감들을 쌓아놓고 실밥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선배가 무서운 목소리로 절 부르는 겁니다. 야, 여기 시다 어디 갔어? 제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드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쪽가위가 바닥으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선배가 제게 다가와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졸고 있냐? 남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죽겠는데 상전처럼 자리에 앉아서 졸고 있어? 정신 안 차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잠깐 가위가 미끄러져서. 변명하지 마. 그럴 거면 짐 싸서 고향으로 내려가든가.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알아? 그 순간 공장 사람들이 모두 절 쳐다보는 것 같아 얼굴이 다 화끈거렸습니다. 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억지로 참고 계속 일을 했죠. 그러다 아무도 없는 구석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울며 실밥을 따고 있는데 누군가 제 앞에 우유 하나를 툭하니 내려놓더라고요. 고개를 들어보니 얼마 전 새로 오신 재단사였습니다. 많이 힘들죠? 저 양반은 왜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망신을 주나 모르겠네요. 이거 먹고 기운내요. 그분은 다른 재단사들과는 달랐습니다. 실수를 해도 소리 지르는 법이 없었고 서툰 시다들에게 항상 존댓말했으며 그렇게 차근차근 일을 가르쳐 주었죠. 재단사님의 배려 덕분에 전 씩씩하게 공장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우연히 둘만 남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재단사분이 어린 여동생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실 저한텐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 어릴 때 병에 걸려서 먼저 하늘나라로 갔지 뭐예요. 그래서인지 공장에서 고생하는 어린 여공들을 보면 자꾸 동생 생각이 나서 마음이 쓰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이 제게 왜 그렇게 다정했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 재단사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일을 배웠고 서로 마음이 깊어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저희 몇 년 지나지 않아 결혼을 결심했지만 둘 다 가진 거 하나 없이 가난한 처지라 예식은 꿈도 꿀 수 없었네요. 남편은 결혼식도 못 올리고 살림을 시작한 걸 무척 미안해하다 밤을 새워 직접 만든 하얀 원핏을 선물해 주더라고요. 결혼하는데 좋은 옷 한 벌 못 해줘서 미안해. 그래도 이 옷만큼은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만들었어. 어서 입어봐. 저희 부부는 그렇게 남편이 손수 만들어준 하얀 원핏을 입고 사진관에서 사진 한 장을 남겼습니다. 비록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낳고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저는 2살 터울로 아들 둘을 낳았는데 애들 키우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동안 공장에서 미싱 일을 계속하다 큰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작은 봉제 공장을 시작했어요. 저희 남편은 공장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가족에겐 여전히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평생 짜증 한번 내지 않던 남편이 처음으로 크게 화를 낸 일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둘째 아들 때문이었죠. 저희 둘째는 태어날 때부터 겁이 많고 매사에 조금 느린 아이였답니다.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 남자아이답지 않게 운동을 멀리하고 누군가 경쟁하는 상황 자체를 극도로 싫어하더라고요. 공부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해 성적도 늘 바닥이었고요. 한 번은 학교에 창간 수업을 보러 갔더니 체육 시간엔 공이 날아오기도 전에 겁을 먹고 피해버리기 일쑤였고 달리기라면 아예 걷다시피 하더라고요. 가을 운동의 날 운동장 맨 뒤에서 느릿느릿 걸어 들어오는 둘째를 보는데 정말 속이 뒤집히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아들의 나약한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사내 자식이 저렇게 배짱이 없어서야? 나중에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 그래? 너도 좀 이기려고 해봐, 어? 지면 분하지도 않어? 그에 반해 첫째 녀석은 무엇에든 욕심이 많고 늘 맨 앞에 나서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내내 반장을 도맡아 했고 혹여나 반장 선거에서 떨어지는 날이면 분해서 밤잠을 설치 정도였죠. 공부 욕심도 남달라 매일같이 새 문제집을 사달라거나 학원을 하나 더 보내달라고 졸라댔었고요. 그렇게 성격이 정반대인 두 형제였지만 다행히 첫째는 겁 많은 동생을 끔찍이 아꼈습니다. 엄마, 내가 이번 방학 때 상민 녀석 확실하게 교육해 놓을게요. 걘 운동 좀 해야 돼. 그러더니 정말 큰아이인 방학이 되자마자 둘째를 데리고 수영장에 다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날만 좋으면 매일같이 나가 축구며 달리기를 시키더라고요. 사실 둘째 녀석이 지영을 좀 무서워했거든요. 그러니 형이 시키는 대로 하기 싫어도 얌전히 따라 나가곤 했죠. 그런 두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얼마나 뿌듯하고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큰애가 동생 옆에서 잘 이끌어줘서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둘째 녀석 성격도 많이 달라지더군요. 예전보다 자신감도 생겼고 키도 훌쩍 자랐고요. 그렇게 훌쩍 자란 아들은 무사히 각자 원하는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공부 욕심이 많던 첫째는 제법 이름 있는 대학을 졸업해 번듯한 직장에 들어갔고 차분한 둘째도 제 길을 찾아 무사히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두 아들이 다 직장인이 되고 나니 집안 분위기가 또 달라지더라고요. 평소엔 무뚝뚝한 아들들인데 그래도 부모를 끔찍이 생각하는지 월급날만 되면 저희 부부 앞에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엄마, 저번에 고기 드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나가서 외식해요. 아빠, 보니까 타고 다니시는 차 벨트가 너무 낡았더라고요. 오는 길에 새로 하나 사왔어요. 장성한 아들들이 뭘 하든 부모 생각부터 해주니 힘들었던 지난날이 전부 보상받는 기분이더군요. 그러다 또 시간이 조금 흘러 첫째가 30쯤 되었을 때 드디어 결혼하겠다고 예쁜 처자를 인사를 시키더라고요. 그 며느린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한다고 했는데 어찌나 애교가 많고 싹싹한지 처음 인사하러 온 날부터 도통 자리에 앉아있질 않더군요. 어머님, 제가 과일 깎을게요. 저 제법 손이 야무져서 사과를 얼마나 잘 깎는다고요. 요즘 젊은 아가씨들은 과일을 먹을 줄만 알던데 큰 며느린 사과도 예쁘게 척척 깎고 그것도 모자라 설거지까지 하겠다며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아이고 됐어. 네가 무슨 설거지를 하겠다 그러니. 내가 할 테니까 넌 앉아서 과일 좀 더 먹어. 아우, 아니에요. 어머님이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셨는데 당연히 제가 해야죠. 그러니까 어머님 편히 앉아 계세요. 그 며느린 제가 아무리 말려도 끝내 설거지까지 다 마치더니 예쁘게 웃으며 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제가 더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뭐든 말씀만 하세요. 어쩜 보면 볼수록 밝고 생기가 넘쳐 제 기분까지 좋아지게 만드는 아이였습니다. 저희가 아들복만 있는 줄 알았더니 며느리 복까지 있는 모양이었어요. 남편도 그런 며느리가 너무 예쁘고 기특하다며 무척 예뻐했습니다. 그 며느린 결혼 뒤에도 변함이 없더라고요.
병원에서 일하느라 피곤할 법도 한데 주말이면 꼭 저희 집에 들러 같이 밥도 해 먹고 심심한 제 말동무가 되어 주었으니까요. 가끔은 한의원에서 챙겨온 한약팩을 가져와선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기운 내는데 정말 좋대요. 하고 저희 건강까지 챙겨주더라고요. 다시 생각해도 얼마나 기특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큰며느리가 고마워 아주 만날 때마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얼마 안 되지만 가끔은 지갑을 열어 용돈도 쥐어주었고요. 이거 얼마 안 된다. 아유, 세워볼 필요도 없어. 상호한테 말하지 말고 너 필요한 데 있으면 써라. 어머님, 용돈 안 주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해요. 큰며느린 저에게 보답하고 싶다며 종종 일하는 한의원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일하는 한의원으로 놀러 오라길래 찾아가서 침도 맞고 보약도 한 제 지어서 왔네요. 저희 식구들 보약을 짓는 김에 옆에서 고생하는 며느리와 사돈 어르신들 것까지 함께 마쳤습니다. 이왕 짓는 거 사돈 댁에도 보내드리고 네 것도 한 재 짓자. 네가 건강해야 우리 집안이 건강한 거야. 꼭 거르지 말고 시간 맞춰 잘 먹어. 제가 이렇게 큰며느리에게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었던 건 저희가 뭘 해줄 때마다 큰며느리도 사양하지 않고 정말 기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걸 해주더라도 기분 좋게 받는 사람에게 아무래도 마음이 더 가잖아요. 내숭 없이 솔직한 모습이 좋기도 했고요. 그래서 더 큰딸처럼 생각하며 챙겼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첫째가 결혼하고 2년이 지난 뒤 둘째 아들도 짝을 찾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며느린 큰 며느리와는 성격이 아주 딴판이더라고요. 어찌나 직설적인지 좋고 싫은 게 아주 분명했다니까요. 언젠가 같이 밥을 먹다가 반찬이라도 하나 집어주려고 하면 어머님, 죄송한데 저 이거 안 먹어요. 그러니까 안 주셔도 돼요. 하며 아주 딱 잘라 말하곤 했습니다. 삭삭한 큰 며느리만 보다 약간 당돌한 작은 며느리를 보니 가끔은 당황스러울 때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성격이 완전 딴판인 며느리가 둘이나 들어오니 명절에도 풍경이 사뭇 달라지더라고요. 큰 며느리가 평소처럼 제 옆에 딱 붙어 팔짱을 끼고 애교를 부릴 때면 작은 며느리 저만치 떨어져 앉아 한숨을 푹푹 내쉬는 겁니다. 어느 날은 작은 며느리 표정이 유독 안 좋아 보여 따로 큰 며느리를 불러 넌지시 물었습니다. 얘야, 둘째 어디 기분 안 좋은 일이라도 있니? 표정이 안 좋아 보인다. 그러자 큰 며느리가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저만 들리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어머님, 사실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동서를 생각해서라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동서가 시댁에 오는 걸 많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서방님한테 꼭 가야 하냐고 계속 짜증을 내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동서한테 신경을 더 많이 써야 할까 봐요. 뭐 그럼 동서도 차차 달라지겠죠. 걱정 마세요. 그렇게 동서 마음까지 헤아리며 자기가 더 노력해야겠다는 큰며느리가 참 기특하고 듬직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큰애의 노력에도 두 며느리의 사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둘째가 결혼하고 살이 좀 쪘는지 몸무게가 70kg 정도 나갈 때였는데 하루는 작은 며느리가 절 찾아와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어머님, 형님이 자꾸 저 놀리는 거 아세요? 형님 일하는 한의원에 다이어트 한약 있다고 글쎄 저더러 그거 처방받으라고 자꾸 면박을 주잖아요. 작은 며느린 큰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하고 자꾸 살 얘기를 한다고 분해하더라고요. 저도 큰애가 왜 그랬을까 싶어 아주 조심스럽게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글쎄 펄쩍 뛰면서 오해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 전 정말 그게 아니고요. 동서 건강이 걱정돼서 한약이라도 좀 지어줄까 싶어서 걱정되는 마음을 한 소리였어요. 저희 한의원이 다이어트 한약으로 유명한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울먹이기까지 하는 큰며느리를 보니
아무래도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더군요. 전 여전히 씩씩거리는 작은 며느리에게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얘야, 네 형님이 다 너 걱정해서 하는 소리 아니겠니? 그러니까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그럴 땐 차라리 한약이나 한 재 지어달라고 해. 그러자 작은 며느린 본인 마음을 몰라준다고 또 잔뜩 토라져 버리더군요. 늘 평화롭던 집안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 중간에서 저만 난처해졌지 뭡니까? 그리고 언젠가 또 하룬 큰며느리가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다며 온 식구를 불러 모은 적이 있습니다. 뭘 해주려나 봤더니 아침 일찍부터 부산을 떨며 굴전과 굴보쌈을 준비했더라고요. 아이고, 솜씨도 좋아라. 어쩜 전을 이렇게 예쁘게 붙였니? 이제 난 주방에서 은퇴하고 우리 큰며느리 보조나 해야 되겠다. 그런데 작은 며느린 도와주지 못할 망정 한참이나 늦게 도착해선 주방 근처에도 얼씬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더더욱 비교가 돼 보일 수밖에요. 사실 그때 제 눈엔 큰 며느린 천사로 보이고 작은 며느린 영 얄밉게만 보였으니까요. 아버님, 어머님, 음식 다 준비됐어요. 식기 전에 어서 오셔서 드세요. 드디어 상이 다 차려지고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자 큰 며느린 작은 며느리 잊지 않고 상냥하게 부르더군요. 동서, 바빠? 동서도 얼른 먹어. 내가 굴 좀 맛있게 해놨어. 그런데 작은 며느린 식탁 근처에 오지도 않고 아주 인상만 팍 쓰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었답니다. 넌 차린 사람 성의가 있지? 조금이라도 먹어봐라. 요즘 굴이 제철이라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니? 작은 며느리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아주 입이 대빨 나와 있더군요. 그러다 저도 할 말이 있는지 어머님 제가요 하고 입을 때렸는데 큰 며느리가 얼른 그 말을 가로막더군요. 아, 맞다. 동서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했지? 내가 깜빡했네. 미안해 동서. 내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어머님, 제가 얼른 다른 거 해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며느리 그러더니 한술도 뜨지 않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착한 큰 며느리가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아 결국 언성을 좀 높였어요. 됐다. 아이, 먹기 싫다는 사람 뭘 또 차려줘. 먹을 생각 없으면 저기 가서 쉬어라. 옛말에 밥투정 심한 사람 치고 복 있는 사람 없다더라. 어머님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맨날 형님 편만 드세요? 정말 너무하세요. 세상에나 둘째는 제게 짜증을 팍 내더니 방문을 쾅 닫고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저도 남편도 너무 당황해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러다 잠시 후 밖에서 일을 보고 늦게 도착한 둘째 아들이 방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당황한 기색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저 사람 방에서 울고 있는데 무슨 일이에요? 형수님, 제 아내 굴 못 먹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먹을 게 죄다 굴이면 어떡해요? 이미 마음이 상한 전 둘째 녀석이 지 아내 편만 듣는 것 같아 더 듣지도 않고 말을 아주 잘라버렸습니다. 아이, 못 먹는 게 어딨어? 편식도 병이다. 아유, 됐어. 밥상머리 앞에서 다 그만둬라. 사실 며느리들 둘이 동갑이었는데 그래서 더 싸우는 것 같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그때 전 아무리 나이가 같더라도 집안에서 서열은 확실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작은 며느리가 가끔 자리를 가리지 않고 할 말을 다 하는 편이기도 했고요. 제 눈엔 늘 먼저 참고 인내하는 큰 며느리에 비해 지 분을 못 이겨 날뛰는 작은 애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들끼리 갈등이 깊어질수록 솔직히 큰 며느린 저에게 더더욱 신경을 쓰고 잘했고요. 매번 한의원에 절 데려가 침도 맞게 해주고 도수 치료도 해주고 말이죠.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하필 비슷한 시기에 두 며느리가 모두 임신을 한 겁니다. 큰 며느린 예쁜 딸을, 둘째 내는 아들을 가졌다는 소식에 집안에 아주 격경사가 터졌구나 싶으면서도 뭔가 또 둘이 신경전이 장난 아닐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 예상처럼 하필 시기가 겹치다 보니 두 사람을 똑같이 챙겨주는 일이
여간 고된 게 아니었어요. 저만 또 새우등이 터져나간 거죠. 큰며느린 임신 기간 내내 매일같이 연락해 이것저것 먹고 싶은 음식을 얘기하기도 하고 수시로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우리 아기 초음파 사진 찍었는데 한번 보실래요? 조그만 게 너무 귀엽죠? 역시 요즘은 딸이 최고라니까요. 어머님, 오늘 백화점 가서 아기 옷 사왔는데 세상에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공주님들 옷은 확실히 살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주 연락을 해대니 제 마음도 자연스레 큰애 쪽으로 더 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둘째는 워낙 소식이 없고 지들끼리 알아서 하느라 상대적으로 덜 챙기게 되더군요. 그래도 먹을 것이나 보약만큼은 서운하지 않게 똑같이 챙겨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루는 임산부에게 좋다는 약을 지어주려고 큰며느리가 일하는 한의원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큰며느리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한 제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하필이면 약재가 똑 떨어져서 오늘 한 제밖에 안 된대요. 아우, 이를 어쩌면 좋죠? 한의원에 약이 똑 떨어졌다는 게 조금 이상했지만 일단 알았다고 하고 옆에 있던 큰며느리에게 그 약을 먼저 주었습니다. 둘째네 약은 조만간 다른 곳에서 따로 맞춰줄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평소엔 연락도 잘 없던 작은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작은 며느린 전화를 받기도 전에 이미 울고 있더군요. 어머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형님들만 보약 챙겨주셨다면서요. 저 정말 서운해요. 어, 어머, 얘야, 내 말 좀 들어봐라. 아이, 너 이것도 당연히 맞춰주려고 했지. 근데 그게 하필 큰애 병원이어서 옆에 있길래 먼저 준 거야. 아, 그러니까 너 절대 오해하면 안 된다. 어? 작은 며느리는 제 말이 들리지도 않는지 이내 아이처럼 서럽게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작은 애가 그렇게 우니 마음이 영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친달처럼 지내는 큰며느리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고 말았네요. 어머님, 동서가 질투가 많아도 보통 많은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실 얼마 전엔 자긴 아들 임신했는데 겨우 딸을 가진 저만 어머님이 챙겨준다고 그렇게 시샘을 부리더라고요. 저도 얼마나 민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큰며느리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화가 치밀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아들 가졌다고 딸 가진 동서 형님을 시기하고 시어머니의 작은 실수 하나를 참지 못해 울고불고 하는 작은 며느리가 얄미웠습니다. 결국 전 홧김에 작은 며느리 몫으로 생각했던 보약을 취소해버렸죠. 됐다. 지성질도 못 이겨서 시애미한테 짜증 부리고 울긴 한 애한테 무슨 약을 해주니? 그냥 간둬라. 물론 그 뒤로 작은 며느리와 사이는 더더욱 서먹해졌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마음이 영 너무 안 좋고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건 두 며느리가 모두 무사히 아이를 낳았다는 겁니다. 막상 손주들을 보니 임신 기간 내내 큰 며느리만 더 챙긴 것이 마음 한구석에 계속 남더라고요. 전 미안한 마음에 조리원비를 똑같이 지원해 주면서도 둘째 내외에겐 슬쩍 100만 원을 더 얹어 주었습니다. 그동안 못 챙겨준 미안함을 그렇게라도 표현하고 싶었던 제 마음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그 사실을 알게 된 큰며느리가 곧장 절 찾아 하소연을 시작하더군요. 어머님, 글쎄 동서가 그 돈 어디다가 썼는지 아세요? 세상에, 아들 낳았다고 좋아서 바로 명품 가방을 샀대요.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돈이니까 어머님 마음이시겠지만 형평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 그런 거 하나 못 사봤는데 솔직히 서운한 마음이 든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솔직히 이미 준 돈을 어디다 쓰는진 본인 마음이겠지만 작은 애가 큰 며느리에게 제게 돈 받은 걸 자랑한 것 같아 작은 며느리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그 돈을 어디에 썼냐고 캐물었죠. 작은 앤 버릇처럼 또 한숨을 푹 쉬더군요. 평소에도 그 한숨 소리가 그렇게 거슬렸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한숨부터 쉬니
화가 아주 머리끝까지 나더라고요. 그런데 작은 며느린 거기서 멈추질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발 형님 말만 너무 믿지 마세요. 형님 정말 보통 사람 아니에요. 어머님 다 속고 계신 거라고요. 너 지금 네 형님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지금 나하고 큰며느리 사이를 뭐 이간질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제가 수화기를 붙들고 얼마나 크게 호통을 쳤는지 모릅니다. 큰며느린 잔뜩 화가 난 제 어깨를 살포시 감싸 안더니 어른스럽게 절 달래더라고요. 어머님, 괜찮아요. 진정하세요. 동서가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나중에 따로 잘 교육할게요. 그 뒤로도 저와 큰며느린 마치 친모녀나 단짝 친구처럼 지냈답니다. 둘이서 자주 쇼핑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손주들이 어린이집에 가고 큰며느리가 37쯤 됐을 때 원래 다니던 곳을 그만두고 새로 문을 연 한의원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예전 한의원 원장님은 연세가 좀 있으셨는데 이번에 새로 간 곳의 한의사는 며느리보다 겨우 서너 살 많은 젊은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싹싹한 편이었던 큰며느린 새 직장에서도 평판이 좋은 모양이었고요. 제가 가끔 그 한의원에 가면 한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며느리 칭찬을 하더라고요. 우리 효진님이 얼마나 친절하고 항상 미소로 환자분들 대하시는데요. 일부러 효진님을 보러 병원에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서 제게 성실한 직원의 시어머님이라며 90도로 허리를 숙여 맞아주기도 했습니다. 효진님이 평소에 시어머님 자랑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아세요? 듣던 대로 어머님 정말 미인이시네요. 게다가 그 한의사님은 직접 침도 놔주고 서비스를 하며 뜸의 도수 치료까지 아주 풀코스로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게다가 비싼 약재까지 따로 챙겨주니 전 저희 며느리가 정말 좋은 곳에 취직했다 싶어 마음이 푹 놓였습니다. 정말이지 그때까지만 해도 큰며느린 제게 복덩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그렇게 큰며느리 친딸보다 더 믿고 의지하며 지내던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때 전 지인들과 1박 2일로 강원도 구경을 하러 여행을 갔었어요. 한참 속초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이튿날엔 설악산에 오르기로 했는데 다들 나이가 있다 보니 등산은 무리라 그냥 편하게 케이블카 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지인들과 웃고 떠들며 케이블카 기다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다른 케이블카에 타는 다정한 커플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스치듯 지나가는 사람이었지만 놀랍게도 아무리 봐도 그 여자가 저희 큰며느리와 너무 닮았더라고요. 전 설마 하는 마음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일단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호야, 너 지금 어디니? 그래, 큰애는 오늘 집에 있고? 엄마, 저 지금 집이죠. 효진이는 오늘 친한 친구 결혼식 있다고 아침 일찍 나갔어요. 결혼식에 갔다고? 근데 넌 왜 같이 안 갔어? 전 잘 모르는 친구라 그냥 집에서 애 보고 있어요. 근데 왜요, 엄마? 아유, 아니다. 궁금해서 물어봤다. 끊어라. 전화를 끊고 나니 정말이지 손발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렇게 케이블카에서 내려 주차장 쪽으로 가 사사지 살펴보니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또 그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그건 저희 큰며느리가 분명 맞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멀리서나마 사진과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큰며느리 곁에 다정하게 서 있는 남자 얼굴을 똑바로 보곤 전 또 한 번 경악할 수밖에 없었네요. 며느리와 다정하게 서 있는 남자가 바로 큰며느리가 새로 옮긴 한의원의 한의사였지 뭡니까? 저한테도 무척 친절했고 그 젊은 한의사 말입니다. 전 당장이라도 달려가 저 가증스러운 것들을 잡아 족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 일행들이 절 부르며 다가오더라고요. 야, 선자야, 너 어디가? 아이, 빨리 와. 일행들 다 기다려. 전 잠시 저 두 인간을 따라갈까 싶었지만 지인들이 하도 부르는 통에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답니다. 여기서 며느리 머리채라도 잡았다간 지인들 앞에서 집안 망신을 주는 꼴이었으니까요. 결국 전 지인들 틈에 섞여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지만 그때 머릿속은 온통 지옥이었습니다. 옆에서 일행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가슴이 떨려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질 않았어요. 제가 제일 믿고 좋아했던 큰며느리가 아들 몰래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선자야, 너 무슨 생각하니? 그리고 얼굴은 왜 그래? 뭐 어디 아픈 거야? 하지만 그때 제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전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일정을 포기하기로 했죠. 얘들아, 미안한데 나 갑자기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어. 너희끼리 재밌게 놀다 와. 이야, 너희 먼 데까지 와서 혼자 어떻게 가려고 그래? 선자야. 저는 걱정을 하는 일행들 뒤로하고 무작정 차를 잡아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아들을 집으로 불렀죠. 아무것도 모르는 큰아들은 아까부터 제게 계속 전화라고 집으로 부르기까지 하니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인분들이랑 강원도 여행 가신 거 아니었어요? 상호야, 놀라지 말고 엄마 말 잘 들어. 네 아내가 큰애가 결혼식에 간 게 아닌 것 같다. 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아침부터 정장까지 입고 나간 사람인데. 전 잠시 망설이다 아까 찍었던 큰며느리와 그 상간남의 사진을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 얼굴 한번 보고 사진 한번 보고 그러기를 계속 반복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제 아내 맞는데 이 사람을 설악산에서 보신 거예요? 아니, 결혼식 간다는 사람이 등산복까지 입고 왜 여기에? 옆엔 그네가 일하는 한의원의 의사야. 내가 보기엔 둘이 아주 심각한 관계인 것 같아. 그나들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지금 둘이 바람이라도 났다는 거예요? 그나들은 당장이라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날뛰었고 전 그런 큰아들을 애써 진정시키며 며느리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목소리까지 가다듬고 별일 아닌 척 일단 집으로 불렀죠. 어머마, 지금 어디니? 너 오늘 저녁에 당장 집으로 와라. 너한테 할 말이 좀 있으니까. 네? 오늘 저녁에 바로요? 하실 말씀이 뭐가 있으실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결혼식 끝나면 바로 갈게요. 그리고 그날 밤 큰며느리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정말 결혼식이라도 다녀온 사람처럼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나들은 일단 화를 참으며 큰며느리에게 물었어요. 당신 아침에 나갔던 그 차림 그대로네. 어? 당연하지. 그럼 뭐 중간에 옷이라도 갈아입었을까 봐? 근데 당신 언제 왔어? 나한테 말도 없이 어머님이 이 사람 부르신 거예요? 금멸인 어찌나 치밀한지 어디서 등산복을 갈아입곤 아침에 나갈 때 입었던 그 옷 그대로 나타난 모양입니다. 그래, 내가 불렀다. 넌 근데 어디 갔다 오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오늘 고향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다녀왔다고요. 근데 우리 아들 왜 같이 안 갔어? 남편은 잘 모르는 친구예요. 괜히 둘이 갔다가 축의금만 더 내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다녀왔어요. 금연이 너무나 뻔뻔하고 아무렇지 않아 보이더군요. 전 다시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결혼식은 어디서 했니? 그제서야 큰며느린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기 천안이요. 천안에서 했어요. 끝까지 딱 잡아대는 큰며느리를 보자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천안? 거기가 천안이었나? 이상하다. 난 널 천안이 아니라 설악산에서 본 것 같은데 말이야. 그러자 큰며느린 벼락에도 맞은 듯한 놀란 표정을 짓더니 금세 손살을 치더라고요.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이 복장으로 어떻게 설악산을 가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아, 어머님이 저 닮은 사람 보고 놀라서 부르신 거구나. 전 또 뭐라고. 금며느린 끝까지 거짓말할 작정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전 대답 대신 품에서 핸드폰을 꺼내 아까 주차장에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바로 며느리 눈앞에 들이밀었죠. 이래도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거야? 이게 네가 아니라고? 내가 널 몇 년이나 옆에서 봤는데 얼굴도 못 알아볼까 봐? 이 옆에 있는 남자 또 누구고? 제가 찍은 사진 속엔 등산복 차림의 큰며느리와 그 젊은 한의사 놈이 다정하게 어깨를 감싸고 있는 모습이 분명하게 찍혀 있더라고요. 그제야 큰며느리 기겁을 하며 무릎을 꿇더군요. 얼굴이 아주 백지찬처럼 질려 부들부들 떨기까지 하면서요. 제, 제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어머님. 다 오해예요. 정말 오해하신 거라고요. 예, 너 지금까지 우릴 속인 거니? 친구 결혼식 한다더니만 감히 네 병원 한의사랑 바람을 피워? 아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그냥 선생님이랑 저도 등산 좋아하는 거 아니까 같이 간 것 뿐이에요.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요. 그렇게 떳떳하면 왜 친구 결혼식 가도 거짓말을 쳐? 네가 당당했으면 처음부터 등산 간 거라고 말을 했어야지. 그러자 말문이 막힌 큰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어버버거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제 손을 붙잡으며 매달리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이번이 처음이에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때 옆에서 모든 대화를 묵묵히 듣고 있던 제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희 큰아들은 지 아빠 성격을 닮아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잘 없었거든요. 그런데 평소 순하디 순했던 큰아들의 눈엔 분노가 가득 차 있더라고요. 어떻게 당신 나를 속여? 내가 9년 동안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당신 맨날 재수 씨랑 싸우고 집안에 분란을 만들 때도 나 무조건 당신 편만 들었어. 난 당신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믿었다고. 내가 당신이 하는 말이면 무조건 믿으니 그런 내가 우스워 보였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잘해주시가 만만해 보였어? 나 오늘 아침까지도 이 세상에 내 편은 오직 당신뿐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애까지 있는 여자가 이제 우리 얼굴을 어떻게 볼 건데? 큰아들은 눈물까지 흘리며 가슴을 내려쳤습니다. 큰며느린 그런 아들의 바지가랑을 붙잡으며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여보, 그게 아니라 진짜 만난 지 2달밖에 안 됐어. 난 싫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자꾸 찝적대서 그랬어.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데 간호조무사 처지에 내가 한의사를 어떻게 거절해? 왜 거절을 못해? 그게 말이야? 너 지금 그런 바람핀 게 네 의지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내가 그 의사놈을 만나보면 되겠네. 내가 어떻게 나오는지 똑똑히 두고 봐. 평생 본 적 없는 큰아들의 분노에 저도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큰아들과 전 곧바로 큰며느리가 일하는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분명 그 병원에 가는 순간 모든 게 끝장날 걸 알았지만 저는 그 가증스런 두 얼굴을 가진 큰며느리에게 어떠한 동정도 남아있지 않았죠. 그렇게 다음날 아들과 제가 병원에 찾아간 건 오후 2시쯤. 환자들이 한창 붐비는 시간이었어요. 그나들은 단단히 결심을 했는지 제가 설악산에서 며느리와 의사놈을 찍어둔 사진들을 크게 뽑아놨더라고요. 그렇게 저희가 한의원에 들이닥치자 병원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재욱이 나와. 이재욱이 누구야? 당장 안 나와? 어머, 지금 병원에서 무슨 짓이에요? 당장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겁니다. 저희 사정을 모르는 간호사들은 당장 달려나 경찰을 부르겠다며 저희를 말리더군요. 대기실에 있던 환자들은 물론이고 침을 맞던 환자들까지 나와 그런 저희를 구경했고요. 경찰? 당장 불러. 여기 한의사 놈이 내 마누랑 바람을 피웠는데 보라는 진료는 안 보고 바람이나 피우는 곳이라고 내가 온 세상 사람들 다 알게 해줄 테니까. 네? 바람이요? 잠시만요. 그러다 한 간호사가 진료실로 뛰어들어갔고
조금 있다 방에 숨어있던 그 의사놈이 밖으로 나오더군요. 알고 봤더니 한의원의 원장도 아니고 그냥 페이 닥터인 모양이었어요. 환자들이 진료 중이었는지 나이가 지긋한 원장 의사도 밖으로 나 무슨 일인지 살피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 와중에 큰며느린 저희가 찾아올 걸 알았는지 무서워서 출근도 하지 않았더군요. 당신이 내 마누라고 바람난 놈이야? 당신 그러고도 의사야? 제 큰아들이 그렇게 소리치자 그곳에 있던 직원들과 환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놈에게 꽂혔습니다. 큰아들은 그놈에게 달려들어 곧바로 멱살을 잡았습니다. 입이 있으면 어디 말을 해보라고. 네가 감히 내 아내를 건드려? 제 아들은 덩치가 꽤 큰 편이었는데 그 한의사 놈은 비리비리하게 말랐더라고요. 큰아들은 분을 참지 못하고 그놈을 그대로 들어 바닥에 아주 업어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젊은 환자들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영상을 남겼고요. 한방 다이어트로 유명했던 그 한의원의 이미지마저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이었죠. 결국 경찰이 오고 나서야 그 모든 소동은 끝이 났습니다. 그나들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벌금 따윈 무섭지 않다는 듯 끝까지 당당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간난 놈이 경찰 앞에서 내뱉은 말이 가관이더라고요. 저 효진 씨랑 헤어지겠습니다. 그냥 잠깐 만난 거예요. 그저 스쳐 지나갈 인연이었을 뿐이라고요. 그리고 전 가만히 있었는데 효진 씨가 저한테 먼저 찝적댔다니까요. 한의사인 제가 뭐가 아쉬워서 애 딸린 유부녀를 먼저 꼬셨겠어요. 큰며느린 그 한의사 놈이 먼저 꼬셨다고 말하고 한의사 놈은 또 며느리가 먼저 꼬셨다고 발을 빼는 꼴이라니. 그 비겁하고 뻔뻔한 모습에 저흰 오만정이 다 떨어졌네요. 결국 그 한의사 놈은 병원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대표 원장에게 즉각 해고를 당했다네요. 상간남 꼬리표가 붙은 의사를 어느 병원에서 써주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벌을 받아야 할 저희 큰며느린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일단 한의원에서 그 난리를 겪고 집에 들어오자 큰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빌고 있더라고요. 여보, 어머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저 딱 한 번이었어요. 그 사람이 자꾸 연락하고 챙겨주니까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봐요. 여보, 나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우리 애는 어떡해, 어?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라. 그 며느린 아들에게 매달려 계속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하지만 아들은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죠. 사랑? 당신이 감히 사랑을 말해? 우리가 함께한 그 긴 시간을 당신은 그 잠시뿐이 짧은 쾌락이랑 바꾼 거야. 날 속이고 우리 가족을 속이고 무엇보다 매일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이란 사람 정말 무섭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나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이야. 됐어. 이제부터 내 인생에 당신이란 사람은 이제 없어. 짐 싸서 당장 나가. 두 번 다시 당신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지만 큰며느린 밤새도록 현관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더라고요. 큰아들은 그 길로 변호사를 찾아갔고 제가 찍은 영상과 사진을 증거로 양육권과 위자를 모두 가져오는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 두 인간을 철저하게 벌하겠다며 한의사 놈에게도 상간남 소송을 걸어 다신 사람고시를 못하게 만들었고요. 물론 그 지겨운 소송과 여러 말다툼, 싸움을 반복하느라 제 아들도 정말 많이 무너져 내렸답니다. 회사도 잠시 휴직하고 한동안 사람 구실도 못했었네요. 날마다 방에 틀어박혀 술병을 끼고 살고 잠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벽을 치며 울었으니까요. 억울해. 억울해 미치겠어. 그 두 연놈들한테 놀아난 것 같아서 분해. 그런 아들을 보며 제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큰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정작 제가 구박만 했던 둘째 내외였네요. 어느 날 주말 둘째 아들이 지 큰형을 밖으로 불러다 술 한잔하며 따끔하게 한 소리를 했나 봅니다. 형, 언제까 이러고 있을 거야. 형이 이러면 지켜보는 가족들은 피눈물이 나. 그리고 형 아이는, 우리 조카는 아빠가 술 먹고 우는 것만 보고 자라게 할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그 인간들 때문에 형 인생까지 망치지 말란 말이야. 늘 조용하고 차분한 동생이 그렇게 말하니 큰아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절대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 다짐했답니다. 그리고 남은 과제는 큰아들뿐 아니라 저에게도 있었더라고요. 저는 사태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된 후 조용히 작은 며느리를 찾아갔었네요. 작은 며느리 제가 집까지 가니 안으로 들이긴 했는데 한동안 말없이 발끝만 보고 있었습니다. 전 그런 며느리에게 그제야 사과를 건넸어요. 어머마, 너 그동안 나한테 많이 서운했지? 내가 눈에 뭐가 씌었는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보는 눈이 없는 건지, 너한테 그동안 몹쓸 짓을 많이 했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야 미안하지만 진짜 내 식구가 누군지 이제 알았어. 그래, 그동안 얼마나 서운했니? 제 사과에 작은 며느린 잠깐 당황한 듯 싶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푹 숙이곤 조용히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잘한 건 없죠. 저도 성격이 워낙 급하고 직설적이라 어머님 보시기에 버릇 없어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형님 보면서 배운 게 많아요. 말 한마디라도 예쁘게 해야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형님이 그러실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저도 어머니께 사과드릴게요. 앞으로도 저도 노력할게요, 어머님. 아니다. 네가 제일 낫다. 겉만 번지르르 한 것보다 너처럼 솔직하고 뒤끝 없는 사람이 100배, 1000배 낫지 뭐. 고맙다, 에미야. 이 못난 시어머니 옆에 있어줘서. 그날 저흰 그렇게 서로의 손을 맞잡고 한참 울었습니다. 화해라는 게 뭐 그리 거창한 게 아니더라고요. 서로의 진실을 알아주고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 한마디면 충분했으니까요. 그 뒤로 저희 집 풍경은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작은 며느린 여전히 저에게 애교 섞인 말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주말마다 집에 찾아 같이 밥도 먹고 손주도 보여주고 있답니다. 가끔 큰며느리가 떠난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저희 큰아들네 찾아가 조카 준비물도 챙겨주고 큰아들 밥도 차려준다고 하네요. 비록 말투는 여전하지만 진심이 담긴 작은 며느리 행동을 볼 때마다 저는 참 많은 생각이 드네요. 저희 남편도 그동안 일에 바빠 집안을 챙기지 못한 걸 무척 반성하고 있고요. 여보, 며느리들 일도 그렇고 그동안 당신한테 애들 일을 전부 맡겨만 두고 있던 것 같아 미안하네. 앞으로 나도 좀 신경 많이 쓸게. 말 한번 잘했네. 앞으로 또 이런 일 없게 당신도 며느리랑 살갑게 좀 지내봐. 작은 애가 어떤 스타일인지 당신도 이제 잘 알잖아. 옛말에 사람은 자고로 정말 겪어봐야 안다는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늘 입에 발린 소리로 한심을 사는 사람보단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진짜 보석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으니까요. 제가 나이만 먹었지 여전히 배워야 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연을 쓰면서 전 또 한 번 반성을 했네요. 그리고 새로운 다짐도 했고요. 부족한 게 많고 부끄러운 제 사연을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여러분께도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무뚝뚝해서 오해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진심이 어딜 향하고 있는지 한 번만 더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소중한 버팀목일지도 모르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겉모습에 속지 않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시길 전 진심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여러분께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